통계학 강의 첫 강좌로 통계학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통계학이 왜 필요한가, 즉 통계학의 장점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의 함정은 무엇인가, 즉 통계학의 단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 광고에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어떤 데인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광고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나서 이게 어딨나 해봤더니 여기가 멜버른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호주고요. 그래서 요 근처 요쯤에 어딘가 있습니다. 이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전거로 다녀오는 계획을 세웠는데 준비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텐트, 침낭, 라이너, 그라운드 시트, 에어매트 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자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전거는 이런 자전거를 쓰고 이게 여행용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매우 튼튼한데 대신 무거워요. 그 장비들을 다 봤더니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올라온 거고 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을 다 넣으려고 해봤더니 이런 핸들바 백이 요거 핸들바 패니어 또는 백인데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이 짐만 30kg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텐트로 해서 거기서 자야죠.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을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왜 많이 나가냐면 여행용 자전거 이런 거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게가 한 15kg 나가요. 자전거가. 그래서 총 45kg이 되었습니다. 이 45kg을 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겠죠. 다행히도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는 언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퍼지면 고립무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는 마을이 별로 없는 곳이 꽤 있어요. 물론 멜번 근처에 가면 마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 인터넷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여성분이신데 이 짐을 이만큼 엄청나게 끌고 많이 다니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 팬이요 뭐 해서 이 상태로 이 바다가 있는 근처를 가는 겁니다. 참 아름답긴 한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행히 이분은 짐이 적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 이런 오지에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립무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어느도 시원치 않고 이 근처에 민가도 없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짐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짐을 줄이려면 만약에 겨울에 내가 여행을 간다면 겨울옷만 가져가고 여름옷은 안 가져가면 됩니다. 여름에 간다면 여름옷만 가져가고 겨울옷은 안 가져가면 됩니다. 즉 기온, 날씨 이런 걸 안다면 상당히 짐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다시 세우기 했어요. 여행 준비물을 딱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음 네이버에 쳐봤어요. 호주 기온, 온도, 날씨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짐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호주의 기온은 하고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한국이랑 날씨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남반부에 있으니까 한국은 북반부에 있고, 그래서 반대겠죠. 겨울이죠. 그렇지만 춥지는 않습니다. 참 이게 좋은 단어이긴 하겠는데 그다지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낮 기온이 이 정도라는데 이게 언젠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시드니가 이렇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지식 검색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3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을 참 성의하게 했습니다. 호주의 날씨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북반구에 있고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반대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호주는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사계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80몇 배가 큽니다, 땅으로 치면.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시드니니 아니면 몇 개 큰 도시만을 말하는 거지, 아닌 80배가 되는, 한국 땅보다 80배가 되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땅보다 80배가 되니까 날씨, 기온, 강수량들이 매우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답변도 자기가 사는 지역 또는 호주에서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아가는 지역에 한한 것이지 저에 대한 얘기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호주의 여름에는 보통 30도 전후입니다. 물론 간혹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아니, 이런 건 일반적인 흔한 거 아닙니다. 아닐까요? 그래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성의 있게 답변한 3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답변이라고 보입니다. 어딘가는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한눈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빨간 부분은요, 열대지방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연해질수록, 빨간 거에서 빨간색이 빠질수록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이 근처다, 대충적으로 기온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시각적으로는 매우 좋죠. 그러나 구체적이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월별 호주의 평균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을 나타냈습니다. 강수량을 나타내는데, 그럴듯하지만 이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2월달에 평균 기온을 봤더니 20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랍니다. 저도 가봤더니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근데 미국에 어느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스네이크 플레인이라는 도시였는데 평균 기온은 21도씨입니다. 몇 월인지는 기억 못하고요, 특정한 월에 평균 기온이 21도씨예요. 그럼 매우 비슷하죠. 그럼 여기도 살기 좋은 곳일까요? 이것도 살기 좋은 곳일까? 더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2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평균이 같으면 살기 좋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클랜드는 일교차가 별로 없어요. 최저기온 18도씨였고 최고기온 22도씨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막지대에 있는 것으로서 최저기온이 5도씨고요 최고기온이 35도씨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지 않은 곳이죠. 여기는 평균만 같을 뿐이지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일교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이 평균만 가지고는 큰 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답변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답변이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최고기온, 맥시멈 템퍼리처, 최고기온이 있고요, 월별로 최고기온이 있고 도시별로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멜번이고 애들레인이니까 이것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기온을 쭉 봤어요. 2월달에 해볼게요. 최고기온은 26.5도고 애들레인은 29.3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선 최저기온이죠. 멜번은 최저기온이 15.8도, 애들레인은 17.1도입니다. 일교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한 11도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온도 괜찮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수량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비를 가져가느냐 마느냐
텐트를 비까지 고려한 텐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마느냐고, 비가 온다면 그 외에 옷이나 모든 장비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멜버른 보니까 한 달 내내 49mm가 왔습니다. 애들레이는 12.7mm가 왔습니다. 이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건조하다는 얘기고, 이것도 거의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니까 2월 달에 제가 당시 목표를 했었는데 일교차가 적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거의 낮은 것으로 보아서 저의 장비는 거기에 맞춰서 비에 필요한 옷 다 빼고, 그 다음에 더운 여름옷 더울 때 쓰는 옷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겨울옷도 필요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상당히 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짐이 30kg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5kg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장비와 비와 관련된 장비는 특별히 무겁기 때문에 그것만 빼도 무게는 팍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강수량 보고 나서 관련된 장비들을 줄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로 해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획만 한번 세워봤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통계, 어떤 통계냐 하면 온도와 날씨, 그 다음에 강수량에 관한 통계를 얻는다면 우리는 짐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통계가 이럴 때 매우 크게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러 간대요. 그래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오로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보러 가면서 하나 투어에서 아이슬란드 패키지를 한번 봤어요. 여행을 봤더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때 보니까 8월 말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아마 백야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매일 출발합니다. 저의 목표는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거였는데, 오로라를 봤느냐 하고 후기를 읽어보면 간혹 이렇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이슬란드 다녀왔대요. 그래서 오로라 봤니? 하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못 봤어. 운이 나빠서 라고 했습니다. 운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운이 나빠서 못 봤을까요?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라를 보려면 오로라는 밤에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하냐면 어두워야 합니다. 오로라는 불빛이기 때문에 어두워야 불빛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주로 오로라를 많이 보는데 쌓인 눈이 적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백야 현상으로 해서 오로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눈이 중요한 이유는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반사빛, 별빛이나 달빛으로 인한 반사가 심해서 오로라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쌓인 눈이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조건을만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오로라를 보러 가는 시점이 언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두워야 하니까 밤이 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이 없는 금음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없기 위해서는 구름 양은 통계치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강수량, 강우량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 어떤 시즌에 비가 적게 오는지를 안다면 비가 적게 오는 시즌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쌓인 눈이 적어야 하니까 늦은 겨울보다, 예를 들면 2월이나 3월보다는 이른 겨울, 11월 이런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만 보면 제가 갈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밝은 색이 낮입니다. 여기가 밝은 색이죠. 낮이고요. 이것은 11 트와일라이트라는 것은 방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졌지만 아직 밝은 거예요. 이것은 밤입니다. 즉 이 경우는 거의 낮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로라를 볼 수 없고요. 오로라를 볼 수 있을 때는 이 밝은 게 작을 때가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디셈버 쪽에 갈수록 오로라 볼 가능성이 높고 1월에서 2월, 3월로 갈수록 오로라를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은 것이 오로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언제 가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추석 연휴에 간다면 어떨까? 8월 말에 여행 간다면 어떨까? 12월 25일 전후에 여행 간다면 어떨까? 언제가 좋겠습니까? 8월 말은 우선 노입니다. 왜냐하면 낮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오로라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는 어떨까요? 추석 연휴는 추석이 9월에 될 수 있고 10월에 될 수 있는데 만약 10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밤의 길이는 많이 길어져서 좋지만 문제점은 달이 보름달이라는 겁니다. 너무 밝으니까 오로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고르라면 12월 25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듯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에 관련된 핵심 요소를 잡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실행에 옮긴다면 실패할 가능성을 가장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이 나 운이 나빠서 오로라를 못 본 것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안 했고 통계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도작 시에는 이런 사이트를 보면 어디에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란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구름이 많고 어느 곳은 구름이 적고 그 다음에 구름의 위치가 높은 구름이 있고 낮은 구름들이 있어요. 여길 가시면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이메일이 와서 야,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언제 가는 게 좋으냐 하면 단순히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 답변일까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봄 가을엔 춥지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봄 가을에 오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자면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가을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여기 여름이 그다지 덥지 않고 저 알래스카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여기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의 주관적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기상청에서 나온 것인데요. 밑에 하늘색은 강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최저기온과 온도입니다. 최저와 최고 온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준다면 그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좋은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최근에 심해졌으니까 미세먼지도 월별로 준다면 그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맞는 계절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통계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통계의 가장 큰 장점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주관이 매우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춥고 덥고
봄과 가을이 춥지도 않고 덥지 않을 뿐이지, 오는 이 친구, 외국인 친구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한테 가장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방법은 바로 통계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의 입장에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 올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여기 천문학자예요, 번호를 붙여요, 어떤 소행성에.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B612에서 왔다고 하면 어른들은 바로 알아듣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때?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채집하는 걸 좋아하니라는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애는 몇 살? 몇 명? 몸무게? 아버지 수업을 물어야 사람들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집이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장밋빛 벽돌집을 있다 그러봐야 어른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른들한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프랑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 오면 그 애는 어떤 스타일이냐는 물어보다는 그 애는 어느 아파트에 사니? 그리고 평수가 어떻게 되니? 걔가 다니는 학원은 어디니? 그리고 학원비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아버지의 수입은 어떻게 되니? 뭔 직장을 다니니? 등등 이런 거를 해서 이건 모두 다 숫자로 답하는 거죠. 이런 답을 찾아야 어른들은 걔의 그 어린아이의 환경과 생활 수준, 그 다음에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어른들은 본질을 찾으려고 할 때 본질을 직접 찾는 것보다는 숫자를 통해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본질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이 숫자를 경유해서 알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왜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언어, 말이 태어나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자는 참 좋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장미꽃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문을 하면 장미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이죠. 송욱의 장미라는 시인데 빗방울이 지면 꽃잎이 먹고 푸른 잎을 두르고 기진하면은 가시마다 살이 묻은 꽃이 피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꽃잎은 입술처럼 붉을 달걀 모양이고 바늘로 가득 찬 입자루 위에 얹혀 있다. 자, 장미를 보는데 이렇게도 답변하고 이렇게도 답변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이것이 장미일까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장미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자는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숫자처럼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장미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 님의 침묵에 보면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했을 때 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맨날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랬더니 이렇대요. 부처님이기도 하고 조국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한영훈이 님의 어떤 의미를 담고 했을까? 그럼 우리는 모르겠죠. 그러나 후세들은 부처님도 되고 조국도 되고 연인도 된다고 합니다. 참 문자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를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훈 님께서는 진짜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생각한 님이 후세에 의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리고 한 100년 후에 되면 또 다른 의미가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문자는 시간이 바뀌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게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인데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정기적과 일률적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갈려지고, 회사들은 어떤 경우는 천억, 몇천억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떤 작은 회사도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의 운명을 다르게 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들도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 문자가 그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문자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입니다. 그럼 숫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는요, 주관성이 배제되고 완전한 객관성이 유지됩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시인이든 대통령이든 불가총명이든 모두 3입니다. 즉 천민이 1명 있고 양반이 2명이 있어도 3명이 있는 거고요. 비싼 아프리칸 하운드가 1마리고 들쥐가 2마리 있어도 동물은 3마리 있는 겁니다. 즉 1, 2, 3의 이 3은 모든 동물,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3입니다. 다음 한 질문을 해볼게요. 춥다, 스산하다, 싸늘하다 이런 단어들이 쭉 있고 이거를 추위 순서로 나열하시오 하면 나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왜냐? 여기는 주관성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추운 순서 가장 춥고 그 다음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입 물감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란다. 글은 그 의미가 바란다. 첫 번째 읽을 때 의미와 여러 번 다시 읽은 후에 색은 달라져 있다. 그러나 숫자는 시간이 흘러도 항상 변함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는 시공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변함없이 3이란 얘기입니다. 이집트 화폐를 한번 볼게요. 이건 영어로 되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니까. 근데 이것은 아랍어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오른쪽에서 왼쪽에 읽습니다. 여러분 아랍 국가에 가서 윈도우를 열면 우리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편을 쓰지만 아랍 국가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아랍 국가는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만큼은요, 수사, 아랍어로 수사인데 50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래요. 입, 물감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숫자는요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 물감, 1000이라고 있습니다. 즉 글자를 이렇게 읽다가 숫자만큼은 이렇게 읽어요. 왜냐? 전 세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숫자만큼은 이 나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문자는 자기의 전통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읽을 수 있지만 숫자만큼은 전통을 따라가는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자기만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숫자는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다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통계의 장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통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모아진 것이 통계인데
이 숫자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객관성이 가장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숫자를 모여진 통계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